자, 오늘은 2025년 5월 28일입니다. 개장 전 뉴스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죠. 베스트바이 코스트코 갭 실적이 발표가 아니죠. 이건 내일이고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고요. 아베크롬비앤피치, 엘프뷰티, 딕스 스포팅 굿즈, 세일즈포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뉴스는 JP모건 체인스가 미국 증시가 강력한 반등을 달성한 이후에 증시가 박스권에서 거래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게 되면서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강화되었고요.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의 다각화를 제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은 매그니피센트 7을 위시한 고퀄리티 성장주에 집중해 적으로 투자할 것이고요. 이러한 포지션은 과밀은 건전하지 않은 전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M7 관련주가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살짝 조금 물음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티는 트럼프 예산안이 재정 적자 문제를 심화시키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밸류에이션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감세 정책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 One Big Beautiful Bill 이게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6년의 경우는 재정 적자가 기존에 예상되었던 것보다 6천억 달러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각국에 대해서 10% 이상 관세가 부과하게 되면 관세 수입 발생을 통해 약 2천억 달러를 상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시장 상황을 봐야겠죠. 어떻게 움직일지.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지가 나와야 될 곳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지금 저점으로는 41,800달러, 41,800포인트죠. 이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전에 3월 달에 3월 하반기에 고점에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 가격이 42,855포인트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단기적인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제는. 자, 그다음에 나스닥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19,100포인트였는데 이 19,100포인트를 돌려내기는 했습니다만 5월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19,250포인트 부근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정이 맞기는 해요. 조정이 맞기는 한데 확인을 좀 해볼게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거래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이거는 도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 그 다음에 도지가 형성되었고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죠. 근데 뭐 갭상승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 다음에 거래 동반되면서 양봉이 하나 형성되었고 거래 없는 조정이 형성되었고 도지가 형성되게 되면서 싸움이 일어났고요. 거래 없는 조정이 일어났고 밀렸다가 양봉 밀렸다가 양봉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시장 뭐 전체적으로는 약세라는 흐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흐름 전체로 보게 되면 색깔이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게 한국 시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선물 보게 되면 올라간다 떨어진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고점까지 어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더 늘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P 500은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나오지는 않은 거죠.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전에 지지가 5,700 한 60, 70 요 정도가 지지선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지지가 잘 나왔습니다. 지지가 잘 나왔다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어제 상승을 한 거고요. 거래량이 없는 게 되게 아깝네요. 그래서 지지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오게 되면서 이전의 고점이었던 6,150포인트대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JP모건 체인스에서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추후에 실적이 어떻게 변할지, 관세가 어떻게 변할지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차트 움직임은 이제부터 5,730부터 6,100까지의 박스권을 우리는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6,100에서 일부 비중 축소를 해서 뭐 올라가게 되면 뭐 현금 있으니까 다른 종목 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5,760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매수를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애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프리스의 경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애플 또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상황을 조사를 해봤을 때 애플이 2024년보다 할인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25년 티몰에서 아이폰의 할인 기간이 24년보다 일주일 일찍 시작이 되었고 15에서 25%의 할인율을 제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상승은 더 많이 판매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24년 할인 기간이 시작되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8% 증가에 그쳤습니다. 일주일 먼저 해서 8% 증가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중국에서의 할인율이 24년보다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고 이는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재고가 증가되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확인을 좀 해볼게요. 뭐 요즘에 M7 관련주는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170달러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폰을 뭐 밀어내기 하는 걸 수도 있죠. 밀어내기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네요. 다만 2분기 실적은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195달러에서 210달러? 맥스가 210달러라고 봐요. 맥스가. 그럼 최근에 지지 나왔던 곳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2분기 실적이 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지금 195달러 이하가 맞는 것 같아요. 195달러. 이전에 저점 부근까지 떨어지게 되면 매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상승 여력이나 상승 폭 문제가 좀 있는데 많이 먹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쵸? 내일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얘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 변수는 지금 중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추정치가 EPS가 0.89달러고 확인을 해보시죠. 보고 뭐 시간 예상외로 좋다라는 얘기도 좀 많고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이게 뭐냐면 당사 추정치냐 아니면 컨센서스냐 이런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investing.com 얘기가 좀 있죠. 그러면서 추정치가 0.89달러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BPS 연합뉴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0.73이죠. 그래서 각자 기준이 좀 달라서
어떤 거는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준을 좀 높게 잡았으면 쇼크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SEG가 집계한 월계 평균 가이던스가 432.8천만 달러, 매출액이 431억 2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컨센서스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동종 기업들에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긴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250%가 넘었던 엔비디아의 이전 성장세와 비교를 하게 되면 급격히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와 AMD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H20에 대한 수출 규제로 약 55억 달러 규모의 재고 손실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이에 대해서 H20에 대한 수출 허용을 엔비디아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상승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250% 넘은 건 정말 좋았었던 때 같고 250%가 넘은 상태에서 여기서 더 성장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1분기 대비해서 1월 대비해서는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장기적인 성장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 수출 규제로 인한 부담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지금 모건 스탠리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H20에 대한 대중 수출 시에 허가 의무화 결정을 내렸고요.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예측하는 상황도 복잡해졌고요. 특히 매도 입장을 고수하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신중한 입장으로 현재 컨센서스 대비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서버넷과 블랙웰의 공급이 개선되고 있는 데다가 하반기 수요가 또 역시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왔던 뉴스 그냥 하나 정도 더 체크를 좀 해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블랙웰이 지금 오류가 있었던 거를 잡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향후 실적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즉, 지금 7월 달, 그 다음에 10월 달 나오는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모건 스탠리는 뭐 중국에 수출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 내용이 월가의 실적 전망치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월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낮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웰이 과연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가 관건인데 오늘 일본 쪽에서 얘기를 한 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본에서 미중 뭐 흑자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흑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흑자를 줄일 거냐 이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반도체 칩을 많이 살게 수조원치 살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엔비디아나 AMD나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으로 오늘은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적이 나온 다음에 변동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점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는 이유는 일본 쪽에서 반도체 칩을 수조원치 사겠다.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예상했던 250% 상승? 이거는 당연히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옆에도 써져 있기는 한데 요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숫자의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진들의 발언과 AA에 대한 수요 증가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실적 프리뷰와 운용사 측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실적 수치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일 것이다. 근데 향후 추정치는 기존 가이던스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이번 실적에서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결과와 컨센서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 AI 사용과 채택률이 폭발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이런 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게 엔비디아는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얼마나 커버를 쳐주냐 이게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현재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롱 포지션을 유지할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 유지하라는 얘기겠죠. A2칩 수출 라이선스 등의 악재가 2025년 엔비디아에 타격을 가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악재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자, 그다음에 내려가 보게 되면 오늘 원자력 관련주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자력 활성화 수혜주로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카메코와 뉴스케일 파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두 개 다 엄청 올라왔습니다. 엄청 올라왔어요. 이게 1.1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내에 30배가 상승을 했죠. 역시 1달러 막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코도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미친 듯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으로 3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60달러까지 한 달 만에, 한 달 보름 만에 올라왔는데 야, 이런 거를 35달러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때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공포에 휩싸여서. 그렇죠? 지금은 아니죠. 전고가 항상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고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소형 모듈 외에 대형 모듈도 얘기가 나오는 게 지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SMR 이슈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코는 지금 우라늄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65달러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에버코어에서는 버티볼딩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버티볼딩스는 참고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인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추적을 했던 게 실적은 계속 좋아져요. 엄청 좋아져요. 근데 이거 60달러 부근에서는 굉장히 좀 좋았죠. 이것도 60달러에서 사지는 못했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109달러에서 155달러면 그래도 한 40% 정도는 먹을 수는 있겠다. 먹을 수는 있겠다. 150달러까지 얘기를 했는데 에버코어 역시 15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유지를 했고요. 데이터 센터의 물리 인프라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버티브는 투자자들이 데이터 센터를 중요한 투자 전략으로 삼을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산업 전반의 성장을 가속시키고 있는 가운데 버티브는 중요한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냉강, 시스템 통합, 설비 수명 관리 등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핵심적인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여러 기업에게 각 부문을 맡기보기보다는 버티브가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을 선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생각을 해도 뭐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내용은 얘기를 했어요. 어제 내용이었거든요. 이 내용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디어. 참고로 존디어 주가 굉장히 좀 높아요. 자율주행 트랙터로 인력 부족을 해결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부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농부가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단계를 자율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을 통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 맥도날드는 코스맥 스핀오프 지점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사실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코스맥 시장에서 매장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료를 맥도날드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맥 매장에서 수집한 인사이트는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뭐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일라일리가 비상장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라일리는 참고로 죄송합니다. 일라일리가 아니었어요. 존슨앤존슨이었어요. 존슨앤존스가 지금 어, 경구용 치료제, 비만 치료제 실패가 2번 정도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사를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후보군은 한 4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시 111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매수 타이밍은 나온 거 맞아요. 매수 타이밍은 나왔습니다. 이전에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다가 물론 고점이 살짝 낮아지긴 했습니다. 살짝 낮아지긴 했는데 일단은 지지에서는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상장 바이오 기업인 사이트원 테라피틱스를 최대 10억 달러에 인수를 하고 만성 통증 치료를 위한 소분자 기반의 약물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사이트원의 핵심 자산이 STC003인가 봐요. 이게 이제 현재 이상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차세대 비마약성 만성통증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사이트원 주주들은 선급금과 규제 및 상호업과 단계별 마일스톤에 따라서 최대 10억 달러를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선급금은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참고로 사이트원은 2021년 1월 버텍스 파마시티컬과 비슷하네요. 나브 1.7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8일로 올라간 거고요. 억제 재개발을 위한 공동연금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버텍스는 올해 1월 억제제 기반의 급성 통증 치료제 제너백스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둘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널로그 디바이스 실적 발표가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 뭐 파이퍼 샌들러나 웰스파고가 수정된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실적은 좋아지네요. 2023년 실적을 뛰어넘지는 못하는데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거 거품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품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매출액은 2024년 대비 좋아지기는 했지만 2024년에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자금이 한국 자금도 미국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거품이라고 일부 봅니다. 그래서 안 올라갔던 종목들 안에서 저평가되고 실적 좋아지는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파이퍼 샌들러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40달러에서 21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이 좋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웰스파고는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을 유지를 했고 그냥 홀드죠 이거는.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05달러로 소폭 상향을 했는데 저라면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주식 5개만 찾으면 돼요. 맥스 10개. 자, 오토데스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도 역시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왔는데 주가도 역시 거의 다 올라갔네요. 주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뭐 이거는 광기였던 거죠. 뭐 주가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면서 2020년은 일부 광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소폭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면서 박살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간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357달러에서 361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CT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 374에서 376달러로 상향 조정. BMO 캐피탈은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포머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324달러에서 333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290달러에서 330달러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향후 1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BJS 홀딩스 참고로 이것도 주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DA 데이비슨의 경우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130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르캐피탈은 투자 의견을 보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110달러에서 12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참고로 BJS 홀딩스 홀세일의 경우는 리포트가 좀 늦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VF 코퍼레이션도 리포트가 좀 늦게 나왔죠. 참고로 VFC 코퍼레이션의 경우는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쵸? 2025년에 69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6,900만 달러예요. 작년이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해 박살이 나버리네요. 자, 그런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2023년 실적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2024년도 뛰어넘어야 되죠. 그러면 2023년에 그냥 보수적인 가격으로 보게 되면 25달러까지는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들고 가셔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다만 2분기 실적이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실적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주가 한 번 더 밀리면 뭐 맥스 10달러 부근까지 좀 떨어지길 기원을 하시고 그 하반기에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텔시 어드바이저리는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에서 마켓 퍼폼으로 이게 맞나요? VC가 맞는데
VFC 이게 어떻게 120달러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 제가 잘못 적었다는 얘기죠.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데커네요, 데커. 호카 브랜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오타가 좀 있었나 봅니다. 하도 이것저것 지금 막 보다 보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데커 같아요, 데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위에 거를 수정을 안 해놓고 VFC를 얘기를 했네요. 아무리 가격을 봤는데도 안 맞는 거 보니까 오류가 좀 있었네요. 자, 데커 아웃도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커 아웃도어는 괜찮죠. 당연히 괜찮죠. 이거는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실적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지금이야 뭐 관세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세 때문에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박살이 나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박살이 나야 되는 건 맞는 거였고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95달러 부근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저는 꽤 괜찮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정말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160달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시 어드바이저리의 경우는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마켓 퍼폼으로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240달러에서 12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4개 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건 추정치보다 잘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호카 브랜드의 성장 둔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미국 거는 관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요한 건 미국 쪽이 아니라 중국 쪽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저는 변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이먼드 제임스의 경우는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4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디디 코엔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175달러에서 157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트위스트는 225달러에서 13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관세 문제가 일단락이 되게 되면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여기에서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까지는 보셔도 돼요. 130달러 돌파 시에 160달러고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우리들은 95달러까지 떨어지면 본다. 3분기 실적이 좋아집니다. 3분기 실적.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 잠깐 볼게요. 중간에 장이 시작을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시장 좋네요. 오늘도. 다우지수가 지금 0.14%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0.27% 상승을 하고 있고 S&P 500이 0.18%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미 선물이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약세로 출발을 했었고요. 장 후반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은 플러스로 선물이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죠. 참고로 실시간으로 돈을 주고 보는 게 아니라면 거의 10분에서 20분 미국에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선물을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선물은 거의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우존스는 장 마감 후에 움직일 거고요. 올라오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지금 42,850이었잖아요. 그래서 42,850까지는 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42,400포인트니까 앞으로 한 450포인트는 더 추가적인 상승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지금
19,200포인트가 지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지지가 저항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9,250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들은 22,200포인트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스권이 될지라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 오늘 엔비디아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자, 그다음에 S&P 500도 지금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5,975포인트를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40포인트 정도 상승을 더 해야 되는데 1% 되게 되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6,100포인트 정도 되게 되면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는 조정을 받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일부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좀 이따가 옥타에 대한 얘기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1분기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향후 전망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옥타는 지금 13% 정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엔비디아를 포함을 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도 어제 한 5%, 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오늘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퐁당퐁당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테슬라 상승, 루시드 보아, 리비안오토 상승, 리오 하락, 샤오펑 상승, 리오토 하락. 자, 그 다음에 AI는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하드웨어 관련주 중에서 마벨 테크놀로지만 한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 및 크루즈 약세네요. 그쵸? 중국 관련주 약세고요. 금융주 약세, 암호화폐 오늘 약세입니다. 금 관련주가 일부 상승을 했는데 뭐 시장 올라가게 되면 분위기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전통에너지 강보합 혼주죠, 혼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틸리티, 뉴스케일 파워 오늘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그 SMR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 혼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혼조, 소매유통 혼조, 음식료 혼조, 양자암호가 오늘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온 뉴스는 없습니다. 드론 UAM 우주항공인데 조비 에비에이션 아까 전에 얘기가 좀 나왔는데 도요타로부터 2억 5천만 달러 투자 유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적주로 뽑아놨던 종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요.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아직 2분기 실적이 되려면 원래 7월 15일? 6월 달은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메리칸 이글이 3.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에 좋아지는데 3분기에 좋아집니다. 그 외에는 베일리저트가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이유는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체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뭐 체크를 해보고 종목 이슈가 나오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일단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볼게요. 뭐 확 좋아지는 거는 지금 없고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랄프로렌도 실적 괜찮았죠? 실적 괜찮고 근데 실적만 괜찮았고 주가는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런 종목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이 좋아졌을 때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엠비오 캐피탈에서는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으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197달러에서
20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프리스의 경우는 목표 주가 250달러에서 328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웰스파고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 목표 주가 275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318달러에서 328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세일즈포스가 인포메티카 인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각 증권사의 IB들이 리포트를 냈는데 구겐하임은 인포메티카가 선도적인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RM 봐야겠죠? CRM. 세일즈포스는 인포메티카 인수를 통해서 운영 데이터와 데이터 통합 등 여러 계층의 데이터 스택에서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얘네들도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프리스의 경우는 세일즈포스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어젠타포스 사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젠타포스가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연결성이 강화가 되면서 어젠트포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조는 세일즈포스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M&A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지만 세일즈포스의 이익률이 높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세일즈포스의 규모와 데이터 클라우드 부분의 고성장세를 고려해 보게 되면 인포메티카 인수에 따른 주가 하방 압력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긍정적으로 사실은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주의 얘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왜냐면 과거에도 인포메티카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죠.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좀 비쌌습니다. 굉장히 좀 비쌌는데 지금은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물론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서 주가도 떨어진 거지만 인포메티카 그리고 그거 대비해서 싸게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게 됐든 지금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다만 세일즈포스 주가가 많이 높다라는 거 200달러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30달러 정도 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대비 해보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블 테크놀로지가 오늘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블은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지고요. 주가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죠. 270달러 부분까지 왔다가 지금 64달러면 이런 종목은 제가 꾸준하게 모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하게 되면 만약에 이걸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지금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8억 8,500만 달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뭐 주가가 상승을 일단은 79달러, 80달러까지만 올라가면 된다. 그러면 한 2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26년의 실적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고점이었던 12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2배 정도 상승한다라는 거죠. 자, JP모건은 마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130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실적이 요거면은 맞는 얘기죠. 뭐 굉장히 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다 좋았어요. 사실은 얘기가 나오는 거 다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시스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백화점 요즘에 안 되죠. 온라인이 워낙 뭐 판을 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봄 시즌 선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이 46억 달러를 얘기를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요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분기 매출은 46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5.1% 감소를 했지만 텍스트셋 예상치 44억 2천만 달러는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감소는 일부 점포 폐쇄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핵심 사업을 기준으로 한 동일 매출이 전년 대비 2% 감소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는 양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EPS는 16센트로서 예상치 15센트를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전분기는 당연히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이슈와 함께 또 이슈가 있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간 조정 컨센서스도 좀 바꿔볼게요. 이거겠죠. 잠시만요. 오타가 좀 있어갖고. 자,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2.05에서 2.25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주가는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게 12.6달러였죠. 거기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위치가 지금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서 12.6달러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정확하게 13달러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올 것 같네요. 13달러 돌파. 그러면 주가는 보수적으로 14달러까지는 뭐 그냥 무난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버크롬비 앤 피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연간 순이익도 늘렸는데 EPS 가이던스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좀 깔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볼게요. 깔끔한 걸로 보는 게 좋겠죠. ANF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주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전에 지지가 6이었죠.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조정 받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105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뭐 건들 수는 없겠죠. 건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매출은 늘어날 수 있죠. 매출은. 근데 EPS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건 저는 안 좋다라고 봅니다. EPS 줄어들었다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단기 순이익이 한 번 더 나오면 더 좋겠는데 안 나와서 기술적인 매매만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나왔던 거를 계속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리는 안 되어 있는데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개정전부터 나왔고요.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네요.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 박스 먼저 차트랑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가 눌러놔갖고 야 덤비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높은 거는 보면 안 되죠. 바닥에 있는 것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적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23달러? 22달러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EPS가 0.3센트 정도죠. 30센트니까. 근데 0.26이면 26센트 대비해서는 좋아졌고요. 매출액도 지금 2억 7,6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100만 달러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11억 5,500만 달러로 얘기를 하면 요게 맞는 거죠. 요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11억 6,500만 달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요게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가는 하락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하네요. 저 지금 실적 발표 후에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기업 고객 대상 제품군인 엔터프라이즈 어드밴스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을 하게 되면 박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는 42달러로 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접근 못합니다. 접근 못해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온 종목들을 확인을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슈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뭐 옥타는 뭐 어제 오늘 새벽이죠. 그 가이던스가 보수적이어서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 조비 에비에이션 이게 급등이 나오죠. 조비 에비에이션 지금 도요타로부터 2억 5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에어택시 상용화 및 인증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은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번 자금은 양사 기존에 발표된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죠. 주비는 해당 금액이 이미 입금 완료됐다라고 밝혔고요. 이번 투자가 전기 에어택시 모델에 대한 미국 연방항공청 인증과 함께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개장할 때 봤는데 급등이 나왔죠. 주가는 10달러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달러. 그러면 한 실적은 안 좋을 거고요. 그렇죠?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네요. 바닥부터 했으면 거의 40% 상승 여력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스탑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게임스탑 얘기가 좀 나왔는데 비트코인을 매입한대요. 이게 지금 트럼프도 비트코인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지금 기업들에서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비트코인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구체적인 매입 시기나 단가는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기준으로 해당 보유 자산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51억 2천만 달러 정도에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슈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도 역시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점은 비트코인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얘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분할로 사도 되는 거고 뭐 일반 개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정확한 시점을 노려서 한 번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슈가 두 개 정도 더 있고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바꿔볼게요. 요즘에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는 새롭게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프레시페 성장세 포화됐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매출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2025년 확인해 보게 되면 2024년에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조정을 좀 받게 되는 모습인데 72달러? 72달러 괜찮네요. 72달러. 그 다음에 베일 리조트 MTN 2006년부터 2021년에 경영을 맡았는데 다시 맡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죠. 2016년, 2021년 기대할 만하죠. 기대할 만합니다. 주가가 뭐 2016년에 시작을 해서 14달러에서 376달러까지 거의 15년 동안 이 정도 올렸으면 뭐 임원 바뀌면 당연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ASML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NBC에서 ASML의 시총이 고점 대비 1000억 달러 정도 감소한 상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 관세 마찰이 커지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가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고 기업들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과도한 지출을 집행하게 되면서 수익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지에 대한 하방 우려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ML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웰스파고에서는 여전히 성장 기회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나 인텔이 뭐 장비 구입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너도 하고 나도 하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실적은 봐야겠죠? 잠깐. 베일 리조트를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거 실적을 안 봤네요. 베일 리조트 실적은 2022년 고점이었고 지금은 그것만큼은 오지는 않네요. 2022년이면 2021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7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35달러 여기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205달러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딕스는 얘기를 좀 해드렸죠. 딕스 DKS 아이고 굿즈라고 하죠. 굿즈.
실적 발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베크롬비도 얘기를 좀 해드렸고,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뉴스는 다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를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어,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작성을 하면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10분 정도. 노래 틀어드릴게요.